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꼴통 폭격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불려온 별명이었습니다.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게 아니라 저를 참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들이받는 소위 한성질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저한테는 그냥 한숨 한번 푹 쉬며 주의를 줄 뿐 뭔가 체벌을 하거나 잔소리를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제가 들이받으면 일이 몹시 복잡해진다는 것을 아셨던 거죠. 어른이 되어서도 이 성격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좀 창피한 얘기지만 영화에서나 나오는 17대 1로 싸우고 그런 얘기가 저한테는 전혀 낯선 얘기가 아니었어요. 일단 눈이 돌고 머리가 멈추면 덤벼들었으니까요. 그러다 제가 성질 좀 죽이고 살아야겠구나 하고 결심하게 된 계기는 바로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수년간 사고를 칠 때마다 아버지는 호방하게 웃으며 어느 나라 장군으로 태어나야 할 인물이 자기 딸로 태어나 고생이라며 다 수습을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돈일 때도 있었고 때로는 굽신거리며 사과를 하실 때도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제가 큰 차 사고랑 얽혀서 싸움이 좀 벌어졌는데 아마 경찰이 제가 거의 죽어간다고 아버지께 잘못 전달했던 모양이에요. 혼이 반쯤 나간 아버지가 병원 의자에 앉아서 씩씩거리고 있는 절 보고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시며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너무 받아주고 기 살려주고 그렇게 키워서 내가 잘못해서 그래서 너를 잃을 줄 알았다. 너를 잃는 줄 알았어. 반백의 아버지가 그렇게 다리를 뻗고 앉아 펑펑 우는 걸 보는데 정말 얼음 양동이를 온팡지게 뒤집어 쓴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내 성질대로 사는 게 어쩌면 아버지에게 너무나 큰 불효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부터였습니다. 제 친구들이 저한테 진심으로 걱정되는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묻기 시작했으니까요. 저기, 솔직히 말해줘. 혹시 무슨 시한부 그런 거야? 아니, 대체 순식간에 그렇게 도끼가 빠진 이유가 뭔데? 너 진짜 어디 많이 아픈 거야? 야, 우리도 뭔가 좀 알자. 너 그러는 거 더 불안해. 그렇게 친구들이 모두 극도로 불안해할 정도로 저는 완전히 제 성질을 죽이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남자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쌈딱에 무슨 말만 나오면 물어뜯을 듯 덤벼드니 다가오는 남자가 없었거든요. 뭐 그래도 제가 아무리 성질을 죽였다지만 본성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다행히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된 남자는 몹시 순하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별로 없고 연애 내내 제가 오른쪽으로 가자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앞으로 가자고 하면 앞으로 가고 멈추자고 하면 멈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이런 사람이라면 같이 살아도 크게 부딪히는 것은 없겠다 싶어서 청혼을 승낙하고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청첩장도 예약하고 식장도 잡고 이제 상견례 날짜만 잡아 서로 인사를 하면 되던 그때 그가 정말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내가 말하지 않은 게 좀 있는데, 뭔데? 아니 지금 이 시점에 새로운 사실을 고백한다고? 와, 이것도 새로운 전개네. 뭔데? 말이나 해봐. 내가 누나가 있는데, 외아들 아니었어? 어, 누나가 셋 있어. 셋? 지금 세 명이라고 했어? 누나가 셋이라고? 하나도 아니고 셋? 어, 그리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왜? 이번엔 형이 셋이 있어? 아니, 그건 아니고, 사실 1년 전에 우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뭐? 어쩌면 상견례를 2번 해야 할 것 같아서, 난 여튼 아버지 모시고 살고 있고, 물론
결혼하면 분가는 할 거야. 누나 셋은 엄마랑 살거든. 잠깐만. 그러니까 그 누나 셋이 시집도 안 가고 이혼한 어머니랑 산다고? 넷이? 여자 넷이? 어, 나는 엄마랑 아빠 두 분 사이 왔다 갔다 왕래 많이 하고, 그래서 뭐 상견례도 두 번 할 생각하고 있는데, 누나들은 아빠랑 거의 연을 끊어서, 여튼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 크고 중요한 얘기를 참 빨리도 한다. 그런데 당신 누나들은 왜 아버님이랑 왕래를 안 하는 건데? 이혼 사유가 아버님에게 있어? 복잡해. 뭐 그 복잡한 얘기를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누나들은 사고 뭉치 삼총사고, 그 사고 친 거 아빠가 막아주고 막아주다 지쳤는데, 엄마는 지친 아빠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싸우다가 그냥 헤어지자 해서 헤어진 거지 뭐. 뭐 사고야 나도 만만치 않게 치고 자라서 그거 가지고는 말 못하겠는데 대체 무슨 사고길래? 그냥 말로 하기도 어이없는 이런저런 사고야. 에이, 괜히 말하면 기분만 또 상하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자. 지난 일 굳이 말할 것도 없고. 아니 그건 아니지. 지금 상상도 안 한 시누이 셋이 떡하게 생긴 것도 어이없고 황당한데 그 시누이들이 왜 자기 아빠 눈밖에 났는지 정도는 알아야 나도 마음의 준비를 할 거 아니야. 말해봐. 아이, 뭐 범죄 뭐 이런 건 아니야. 걱정 마. 그냥 뭐랄까 진짜 대차게 놀았어. 노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 남편은 몹시 곤란해하며 그냥 누나들이 노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말만 했습니다. 뭐 더 묻고 싶었지만 자기 누나 뒷담하는 거 불편해하는 것 같기도 해서 그냥 그 정도만 듣고 일단 아버님을 만나보기로 했어요. 사실 자기 딸들과 연락도 안 하는 분이라고 해서 몹시 이기적이거나 인격이 좀 안 좋으신 분 아닐까 걱정을 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만나본 아버님은 아주 푸근하고 인품 좋은 어르신의 모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버님과 함께한 자리는 뭐 하나 불편한 거 없이 편안하고 즐거웠습니다. 저기, 내가 며느라이한테 할 말 있으니 너 잠깐 좀 나가 있어라. 에이, 저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며느라이한테 따로 좀 할 얘기 있어서 그래. 그렇게 남편이 자리를 비우자 시아버지는 제게 봉투를 하나 내미셨어요. 이거 1억이다. 저놈 줘봐야 지 엄마한테 일부 뜯기고, 정작 너희 필요한데 쓰지는 못할 테니 네가 쥐고 관리해라. 너희 그 반반 결혼이라는 거 한다며. 이게 저놈 결혼 자금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반반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남자놈이 좀 더 하는 게 보기가 좋다. 저 녀석한테 요구할 거 있으면 하고 그래. 그리고 내가 너한테 꼭 해줄 말이 있다. 네, 아버님, 말씀하세요. 저 놈이 무르고 벨이 좀 없어서 여전히 자기 엄마, 누나 만나는 거 난 다 안다. 그것도 천륜이니 막을 수 없겠지만 너는 조심해라. 조심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내 얼굴에 침 뱉기라서 더 자세하게는 말하기 어렵지만 여튼 내가 네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다. 긴장하고 조심하고 곁도 댈 수 있으면 주지 말고. 그 말을 하는 시아버지의 얼굴은 몹시 착잡해 보였습니다. 표정과 얼굴을 보니 차마 더 자세하게는 묻지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이런 얘기했다는 거 네 남편한테도 말하지 말고 저 속 없는 놈이 물색 없이 지 엄마랑 누나한테 쪼르르 말하면 너만 힘들어지니까. 시아버지의 말에 저는 말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날 만남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방문했을 때 왜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반지하 낡은 빌라, 방 2칸짜리 작은 집에 살고 있는 내 모녀의 집은 뭐랄까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창고 같았습니다. 그것도 정리가 전혀 안 된 창고요. 곳곳에 명품이 마구 던져진 채 뒹굴고 있었고 사이사이에 구겨진 옷이 가득했습니다.
그나마 있는 짐이라도 정리가 되었다면 깔끔한 느낌이라도 받았을 텐데 손님이 온다는 것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듯 너저분한 모습이었죠. 그 쓰레기 구덩이 같은 곳에 살면서도 내 모녀는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까르르 웃어대며 자기네들끼리 떠들어대더라고요. 넷이서 한꺼번에 뭐라고 막 왈왈거리는데 같은 여자지만 저는 정말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그날 무슨 이상한 배달 음식을 먹었는데 대체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고 나와서 소화제 먹고 간신히 다스릴 정도로 대차게 체한 것만 기억납니다. 결국 남편이 말했던 대로 저는 시어머니 신우팀 한 번, 시아버지 한 번 이렇게 2번의 상견례를 했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시누이들이랑 제가 크게 얽힐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사는 곳도 다르고 명절 아니면 크게 만날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상황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교육 사업을 크게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시누이들이 사고 치는 것을 더 견디기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당신 자신이 교육에 평생을 바쳤는데 결국 자기 자식 교육은 실패했다는 좌절감이 한도 끝도 없이 깊어 이혼 후에는 거의 칩거하며 혼자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이 왔을 때도 빠르게 발견을 못하고 결국 돌아가신 다음 날 살림 도와주러 오신 도우미 아주머니한테 발견이 되셨어요. 결혼 2달 전이었어요. 당연히 저희는 결혼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 청첩장은 인쇄 전이었고 결혼식장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해서 적어도 6개월은 애도 기간을 갖고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아버님이 주신 1억은 저희 집에서 보탠 돈과 합쳐서 신혼집을 이미 구한 상태여서 저희는 결혼 전에 일단 동거부터 하기로 했고요. 식만 미루고 일단 살림은 시작하기로 한 거죠. 시아버지의 장례식은 제가 지금까지 봤던 장례식 중 가장 의미 깊었던 것과 더불어 가장 어이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황당한 상황은 처음 마주한다 싶을 정도였죠. 우선 오신 손님들은 다 너무 기품 있고 훌륭했습니다. 아버님이 살아생전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아버님의 조문객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게다가 저도 장례식장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 아버님이 교육사업으로 크게 버셨던 재산을 다 정리해서 장학재단을 만들어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이혼 3년 전에 재산 정리를 다 하시고 오히려 법원에서 어머님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났는데 그것도 안 받으셨다 했습니다. 장학재단에서 마련해준 작은 오피스텔에서 단촐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신 거였죠. 그러니 아버님 영전 앞에서 눈물 흘리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훌륭하신 아버님의 자식들은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시누이 셋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글쎄 한 구석에서 소맥 탁탁 말아서 계속 술을 마시며 떠들어댔습니다. 주로 자기들한테 재산 안 물려준 아버님에 대한 뒷담이었어요. 남한테 존경받고 자식한테 욕먹는 이상한 장례식이었던 거죠. 한참을 떠들던 시누이들이 다음 타깃으로 잡은 건 저였습니다. 저기 이리 좀 와서 앉아봐. 지금 한참 손님 많아서 너무 바쁜데 그러지 말고 형님들도 좀 돕지 그러세요. 우리가 일하는 사람이야. 지금 육개장 나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다니까. 아, 말씀하세요. 저기 아빠가 죽기 전에 돈 줬지? 안 줬을 리가 없어. 아들한테 줄 건 꿍쳐놨을 거거든, 그 노인네가. 그게 그런데 왜 궁금하세요? 아니 어떻게 보면 그게 유일한 아빠 유산인데 그걸 아들이라고 훌락 먹는 거 그건 좀 아니지 않니? 기가 탁 막혔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뭐라고 하면 결혼식 올리기도 전에 파토일 것 같아서 일단 남편을 불러왔습니다. 이 사람이랑 같이 들어야 할 얘기 같아서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올케 깐깐한 여자구나. 그래 뭐. 아니, 아빠가 돈 준 거. 우리도 뭐 그냥 달라고는 안 하고. 혹시 1년만 그 너희 결혼도 미뤘잖아. 그전엔 돌려줄 테니까 잠깐 좀 빌려 쓰자 이거지. 아니 뭐 이자는 좀 쳐줄게. 언니, 식구들끼리 뭘 빌리고 이자 주고 그래. 정없게. 그냥 깔끔하게 n분의 1로 나눠. 그게 깔끔하지. 그냥 우리 넷이서 2,500씩 나누면 되겠네. 아니, 누나, 그건 좀... 야, 넌 가만히 있어. 원래 돈 얘기는 여자들끼리 하는 거야. 내명부 몰라? 내명부. 옛날부터 내명부 일은 왕도 관여 안 했어. 넌 빠져. 저는 내명부 들어갈 생각 없는데요. 저희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뭐든 공동으로 할 겁니다. 만약 그 1억 빼가시면 저 결혼 없습니다. 2,500이 이 사람 몫이면 제가 결혼에 보탤 돈도 2,500뿐인데 5천 가지고 시작할 생각 없거든요. 그리고 그거 저희 집에 묶여 있어요. 앞으로 2년간은 그 돈은 아무 데도 못 가요. 아니, 그럼 집 가지고 담보 대출이라도 받으면 이 사람 데려가세요. 어디 인력시장에 파시건 노동을 시키시건 돈 필요하시면 이 사람한테 따로 받아내세요. 저희 부부 공동재산에서는 한 푼도 못 가져가십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와, 순둥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사실은 등신이었더라고요. 저를 부랴부랴 쫓아와서 글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기, 아니, 누나가 진짜 급한 모양인데 갚는다니까 그냥 좀 잠깐 빌려주면 안 될까? 우리 집 담보로 하면 2,500은 금방 나오잖아. 미쳤어? 내가 이래서 공동명의로 한 거야. 내 허락 없이는 집에 있는 장판 조각 하나도 못 가지고 나갈 줄 알아. 당신 입장 정리 똑바로 해. 누나들이랑 살 건지 나랑 살 건지. 아니, 나야 당신이랑 살지. 아니, 뭘 그렇게 무섭게 그래. 이 멍청한 놈이 제가 눈을 부라리며 소시적 꼴통 폭격기의 포스를 보이니 그제야 스르르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시누이들도 아뜨거라 했는지 그 이후로는 유산 나누자 어쩌자 그런 얘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 얘기를 더 이상 안 하는 게 더 큰 사고를 치기 위한 숨고르기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문제는 저희 결혼식 날 생겼습니다. 보통 결혼식 날 축의금은 가장 믿을 만한 친척이나 친구가 받아주잖아요. 저는 오빠의 친구 중에 회계사 하시는 분이 해주셨습니다. 오빠 말로는 그분은 워낙 숫자 보는 게 행복하신 분이라 숫자에 미쳐 사느라 연애도 안 한 모태 솔로라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부탁하기도 전에 저한테 먼저 연락이 와서 혹시 자기가 축의금 받아도 되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리고 남편 쪽은 시어머니의 오빠, 즉 저한테는 시삼촌이 되시는 분이 축의금을 받았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각자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니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셋째 시누이가 다른 곳도 아니고 제 축의금을 낼름 들고 날라버린 거였습니다. 제가 너무 황당해서 오빠 친구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졌더니 오빠 친구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신우이라고 그래서 믿었지. 화장실을 가려고 정리하고 있는데 나한테 와서 진짜 쪽팔려서. 아니, 커피 한잔 하자고. 자기 이런 사람 아닌데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창피한 거 무릅쓰고 와서 커피 요청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온갖 애교를 떨며 혼을 쏙 빼놓잖아. 그래서 내가 화장실 다녀와서 얘기 계속하자고 열쇠로 잠그고 있는데 자기가 잠깐 봐줄 테니까 화장실 갔다 오라고 하잖아. 그래서 내가 안 된다. 이거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갑자기 나한테 팔짱을 딱 끼면서 자기가 신우인데 자기를 못 믿으면 누구를 믿냐고 그러잖아. 또 듣고 보니까 그렇고. 근데 진짜 화장실 잠깐 갔다 왔거든? 근데 그 사이에 싹 사라진 거야. 미안하다.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남편 쪽보다 저희 집이 훨씬 손님이 많아서 축의금도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났거든요.
자기네 집 거는 안 건드리고 저희 집 축의금 들고 낼름 튄 게 너무 괘씸하고 어이없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한쪽 구석에 앉아서 숨을 고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있는 그 기질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오빠 친구를 옆에 두고 저는 그냥 조용히 경찰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자 그때까지 뒷전에 서서 멀뚱히 지켜보고만 있던 시어머니가 불이 나게 달려와 저한테 전화기를 뺏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얘, 애가 그냥 철이 없어서 잠깐 눈이 멀어서 그런 걸 가지고 무슨 경찰까지 부르니? 내가 사과할게. 그리고 내가 어떡하든 다 보전해주마. 너희 꼼꼼하게 기록은 해놨을 거 아니야. 그거 내가 다 보전해줄 테니까. 아유, 좋은 날 이렇게 가족끼리 의상하지 말자, 응? 어머님, 좋은 날 의상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날 마무리는 적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이거 신고할 거고요. 경찰이 형님 잡아오면 그때 형님한테 받을게요. 어머님한테 받을 돈은 아니죠. 아니 얘가 어떻게 이렇게 옳은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들어? 그러면 형님은 어머님 말을 귀등으로 들어서 돈 들고 튀었대요? 도둑질 하지 마라. 이건 너무 어렸을 때부터 듣는 얘기 아니에요? 아유, 저 어머님이랑 이 좋은 날 싸우기 싫어요. 그냥 법대로 하고 잊을래요. 이거는 엄연한 절도잖아요. 그것도 화장실을 갔다 오는 동안 자기가 맡아주겠다고 한 걸 보면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계획적 범죄라고요. 어머, 뭐? 계획범죄? 얘가 무슨 이렇게 무서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대? 계획적 범죄라니. 너 그럼 내 딸이 범죄자라는 거야? 그러면 성자겠어요?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범죄자죠. 그리고 가족이요? 아휴, 어머니, 가족 같은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가족이더라도요, 따질 건 따지고 아닌 건 아니고 그런 거죠. 저는 그리고 시어머니의 만류를 뒤로한 채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도 황당한지 몇 번씩이나 정말로 돈을 훔쳐간 사람이 시누이냐고 묻더라고요. 꼼꼼하게 CCTV 잘 가동시켜 놓은 예식장 덕에 정말로 시누이가 부랴부랴 돈가방을 챙겨서 냅다 뛰어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와, 몰랐는데 야무지게도 축의금 받던 회계사 오빠 지갑도 챙겨서 달아놨더라고요. 제 축의금 잃어버린 거에 정신 팔려서 자기 지갑 행방은 신경도 못 썼던 오빠는 그 장면을 보고 황당함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만큼이나 다혈질인 오빠도 분을 참지 못해 부들부들했지만 그래도 제가 더 마음 상할까봐 애써 억누르는 게 보이더라고요. 자기 친구 다독이며 자리를 피하는데 와, 이건 돈 잃은 것보다 제 가족, 아빠와 오빠 앞에서 정말 창피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시누이를 찾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경찰 앞에서 자기 딸 잡아갈 거면 차라리 자기를 잡아가라며 거짓 눈물을 마구 흘리면서 쇼를 했죠. 그런데 경찰이 정작 그러면 정말로 어머님이 대신 구치소 들어가실 거냐고 묻자 얼른 꼬리를 쏙 빼더라고요. 그렇게 셋째 시누이를 절도로 고소하는 걸로 저의 결혼식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 가족은 너무나 기막혀서 그날 이후 제 결혼식 얘기는 일절 안 합니다. 아빠가 축의금으로 일부 충당하려고 했던 제 결혼 비용 고스란히 내면서 좀 힘들어지셨지만 뭐 어쩌겠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제가 그냥 알아서 해결할 테니 조금만 봐달라고 얘기하는 수밖에요. 아빠도 딸이 그렇게 얘기하니 그냥 별말 없이 넘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셋째 시누이가 그렇게 사고를 쳤으면 둘째 시누이와 첫째 시누이는 양심상이라도 좀 자중을 해야 되잖아요. 와, 이 자매들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셋째 시누가 들고 뛴 돈의 흔적도 못 찾아서 제 마음이 울그락푸르락한 게 아직 사라지기도 전에 둘째 시누이가 남편에게 보낸 문자를 보고 저는 뚜껑이 화르륵 열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딱 한마디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엄마랑 지금 사는 집 너무 좁아. 오피스텔 전세금 좀 빌려줘. 나 독립 좀 하게. 그런데 이 멍청한 남편 거기다 대고
뭐라고 답장을 보냈는 줄 아세요? 누나, 내가 지금 가진 돈은 없고, 내가 혹시 대출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연락해줄게. 야, 네 마누라는 모르게 해라. 걔 아주 지난번에 셋째가 축의금 좀 빌려간 거 가지고 난리치는 거 보니까 이거 전세금 해줬다는 얘기 들으면 아주 널 조리 돌림이라도 할 기세겠더라. 알아. 그 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내가 내 손에서 빌릴 수 있는데 알아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누나. 그걸 보고 저는 다시 한번 부들부들 제 안에 봉인되어 있던 똘끼가 올라오는 걸 느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을 할 기회를 잡기 위해 가만히 고민을 하다가 일단 진수성찬을 차렸어요.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잔뜩 먹여놓고 아주 쥐잡듯 잡아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할 셈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가득 차려진 식탁을 보며 완전 긴장을 풀고 너무나 행복한 얼굴로 저를 보며 환하게 웃더라고요. 자기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언제 이렇게 가득 차렸어? 응, 먹어. 일단 많이 먹어. 내가 이때까지 당신한테 제대로 된 상 한번 차려준 것 같지 않아서 오늘 힘 좀 써봤어. 많이 먹어. 든든히 먹어. 와, 이거 너무 맛있다. 잡채도 맛있고, 갈비도 맛있고, 힘이 불끈불끈 나는데? 그래? 힘이 나? 그 불끈불끈 힘나는 걸로 우리 자기는 뭘 할까? 에이, 뭐라긴. 당신한테 충성을 해야지. 그래? 나한테 충성하는데 힘쓸 거야? 아니면 당신 누나 대출 받아주는데 힘쓸 거야? 어? 뭐라고?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야, 인간아. 지금 네 셋째 누나가 우리 집 축의금 들고 튄 그 흔적이 아직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뭐? 오피스텔 대출을 받아줘? 정신이 있어 없어? 당신 미친 거야? 아니지. 내가 당신을 잡을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위대하신 뻔뻔함으로 하늘을 찌르고 있는 둘째 신우님을 잡아야 되겠네.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전화하지 마. 나 누나한테 죽어. 그래? 그럼 당신도 선택해. 나한테 죽을래? 누나한테 죽을래? 아마 나한테 죽는 것보단 누나한테 죽는 게 나을 거야. 왜냐면 당신 누난 그래도 언젠간 당신 벗겨먹고 이용해먹고 활용하려고 목숨은 붙여놓겠지만 나는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게 아주 잘근잘근 당신을 밟아버릴 거거든. 그리고 저는 당장 둘째 시누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것도 남편 전화로 걸고 스피커폰을 열었죠. 둘째 시누이는 남편의 번호가 뜨자 아주 반색을 하며 받아서 대뜸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야, 그래서 대출 얼마나 나온대? 너 나한테 언제까지 해줄 수 있어? 너 대출 받아서 전화한 거 맞지? 저기, 누나. 아이씨, 얘 또 말투 왜 이래? 아, 왜? 대출 안 돼? 야, 대출 안 되면 카드 현금 서비스라도 좀 받아서 줘. 아, 나 진짜 돈이 너무 없단 말이야. 엄마랑 이 집에서 도저히 못 살겠어. 왜요? 왜 못 살아요? 돈 들고 튄 셋째 나간 자리만큼 더 넓어져서 세 명이 살기 충분하지 않나요? 어? 올케? 아니, 왜 올케가? 아니, 지금 셋째 동생 돈 들고 튄 지 얼마나 됐다고 돈을 요구하세요? 거기는 양심이라는 건 다 삶아 먹었나 보죠? 그거 아세요? 양심도 지능에 속한대요. 아니, 지능이 없어요? 본인의 지능 지수가 얼마나 낮으면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어요? 아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무슨 돈 빌려달라는 말에 지능까지 나와. 아, 진짜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더럽고 치사한 경우 당할 줄 알았으면 아예 이런 상황 만들지도 말았어야죠.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도면 아메바나 플라나리아도 염치를 알아서 안 할 것 같은 짓을 하니까 하는 말 아니겠어요. 한 번만 더 이 사람한테 저 몰래 돈 얘기했다가는 저 진짜로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나마 남동생이 제대로 된 가정 유지하고 사는 거 보고 싶으시면 일절 이 사람한테 아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아니, 올케, 그게... 뭔가 말을 더 하려고 더듬거리는 그 얄미운 목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노려보며 신신당부했죠.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제 뒤통수를 치면 그때는 저도 가만히 안 있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동네 북, 만인의 호구였던 모양입니다. 아주 새 누나가 돌아가면서 제 남편을 들었다 놨다 무슨 뚝배기에 장 지지듯이 돌아가며 괴롭히더라고요. 둘째 시누이가 남편을 수석거려 오피스텔 빌릴 돈 해달라고 한 지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슬그머니 전화를 받는 일이 잦아지고 쉴 때도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않더니 제 눈치를 보며 슬쩍 전화기를 들고 사라져 한동안 통화를 하다 들어오곤 하더라고요. 처음엔 바람이 났나 싶었는데 전화를 하고 들어오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걸로 봐서는 바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보통 바람 필 때는 상기된 얼굴을 하거나 설레는 표정을 하기 마련인데 그런 표정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약간 죽을상? 죽상? 뭐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거 또 뭔가 사건이 생겼구나 싶은 촉이 확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몰래 남편이 전화기를 들고 다른 방으로 가길래 살금살금 따라갔죠. 남편이 딱 5마디 했는데 어떤 느낌인지 확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체 사업에 얼마나 필요한 거야? 한숨이 푹 나왔습니다. 대체 무슨 얘기를 누구랑 하는 건지 좀 더 들어보기로 했죠. 이번 사업 정말 제대로 된 아이템인 거야? 아니, 나 사실 집도 저 사람이랑 공동명의라 주택담보대출 정말 어렵고 내가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는 것도 사업 자금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리고 얼마 전에 둘째 누나가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다가 저 사람한테 들켜서 누나, 저 사람 지금 완전 나 감시체계야. 점점 머릿속에 찜기가 올라온 듯 열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또 셋 중 하나가 사업하겠다며 남편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모양이었어요. 둘째도 셋째도 아니니 이번에는 첫째 시누이인 게 분명했죠. 뭐라고? 퇴직금? 누나, 나 이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퇴직금 정산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 그리고 누가 2년도 안 됐는데 퇴직금을 정산해달라고 그래. 안 그래도 누나가 퇴직금 얘기를 해서 일단 관리부서에 말은 해놨는데 아직 답변 안 왔어. 알았어. 답변 오면 바로 말해줄게. 정말 머리가 펑 하고 화산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퇴직금 같은 소리하고 있네. 물어보긴 뭘 물어봐?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물어봐도 이해가 되지. 누구 마음대로 퇴직금 정산을 해. 당신 인생 청산하고 싶어? 그리고는 남편이 들고 있던 전화를 냅다 뺏어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제일 큰 누나라면 그래도 아래 동생들 단돌이 해가면서 그나마 좀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제일 큰 누나가 제일 철이 없어요? 동생 퇴직금 정산해서 사업하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동생 등골 언제까지나 빨아먹고 살 거예요. 한 번만 더 대출이며 퇴직금이며 얘기 나오면 제가 바로 온 가족 싸잡아서 인생 퇴직시켜 줄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제가 너무 펄펄 뜨니까 그 싸가지 없고 당당한 첫째 시누이도 할 말을 잃고 어버버 하더라고요. 원래 싸움은 기세거든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할 때 아예 쐐기를 딱 박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그리고 오늘부터 이 사람 전화기에서 세 분 다 전화번호 지웁니다. 앞으로 모든 얘기 저 통해서 하세요. 그리고는 첫째 시누이가 뭐라고 말을 하는 걸 듣기도 전에 전화를 탁 끊어버리고 남편의 핸드폰에서 새 누나의 전화번호를 다 차단하고 지워버렸습니다. 남편이 뭘 그렇게까지 하냐며 자기가 적당히 해주는 척하고 무마시키려고 했다고 변명을 했지만 그 변명 그야말로 비겁한 변명인 거 제가 왜 모르겠어요. 이 멍청한 인간 제가 두 눈 부릅뜨고 회사 이메일 보낸 거 리스트 열라고 했더니 쭈뼛거리며 보여주는데 세상에 정말로 회사 관리부서에 퇴직금 정산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콧구멍 2개인 게 얼마나 다행이었던지요. 아니었으면 아마 숨 막혀서 뒤로 쓰러져 그대로 세상 하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이 세 명의 시누이, 이 진상셋을 낳은 게 바로 저희 시어머니라는 사실을요. 이 모든 사건의 정점은 저희 시어머니가 찍더라고요. 제가 시누이들 번호 차단했을 때 시어머니도 했어야 했는데 거기까진 생각을 못한 거죠. 며칠이나 지났으려나 여전히 시누이들 생각만 하면 천불이 솟아서 얼음을 한 바가지 씹어 먹어야 할 정도로 속에서 불이 활활 타는데 시어머니가 대뜸 전화를 해서 눈물바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니 저도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돈 들고 튄 셋째 시누이는 아직 흔적도 찾을 수가 없지. 둘째 시누이는 지금도 술 먹고 다른 사람 전화 빌려 전화해서는 오피스텔 하나 해달라고 조르면서 주정을 합니다.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게다가 셋째 시누이는 이 아이템 놓치면 평생 후회하는데 식구들이 지원을 해주지 않아 사업으로 크게 성공할 기회를 자기가 잃었다고 온갖 폐악질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시어머니는 전화해서 자기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질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체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그나마 시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전세 살던 그 빌라 야금야금 돈 빼서 쓰느라고 월세로 돌렸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돈 버는 사람이 없고 돈 쓰는 사람만 가득하니 그나마 월세도 못 내서 쫓겨나게 생긴 거죠.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눈물바람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내가 다 늙어서 어딜 가서 기대겠니? 뭐 얘네들이야 어디 친구네 집이라도 가서 며칠씩 돌아가면서 묵는다지만 내가 어딜 가겠어. 그리고 내가 자식이 없니 뭐가 없니? 할 수 없지 않겠어? 우리 아들한테 가야지. 어머님, 저희 방 없어요. 아니, 방이 왜 없어? 너희 방이 3개나 있잖아. 3개 다 꽉 찼어요. 어머님이 머무실 방 없어요. 하나는 제 작업방 겸 공부방이고요. 하나는 저희 부부 침실이고 하나는 드레스룸 겸 창고라서 어머님 들어오실 공간이 없어요. 아유, 그 드레스룸 겸 창고 거기를 좀 정리하면 되지. 그리고 무슨 작업방 겸 공부방이 필요하니? 일하고 바쁜데 거기 놀고 있는 거 뻔하잖아. 그 둘 중 하나 비워 들어가든가. 아니다. 이참에 그 방 2개 비워서 하나는 내가 하나는 네 신우가 좀 쓰면 딱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요. 거기 지금 저희 짐들 가득 들어가 있어서 뭐 하나 일절 뺄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저 어머님 모실 생각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길바닥에 나앉아야 네 속이 시원하겠니? 어머님, 돈 들고 튄 셋째 딸부터 찾으세요. 그러면 당분간 그 돈으로 월세는 내실 수 있겠죠. 제가 뭐 그 돈 받자고 경찰에 신고했겠어요? 나쁜 짓을 했으면 벌은 받아야 하니까 신고한 거고 그 돈 어차피 다 탕진했을 것 같아서 받을 생각도 없으니까 혹여나 어머님이 찾아내서 몇 푼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걸로 당분간 월세 내고 사세요. 저희가 그냥 용돈 드린다 생각할게요. 너 시어미한테 이렇게까지 못되게 할 거야? 그래, 알았다. 정나랑 같이 못 살겠다면? 그래, 전세금이라도 좀 내놔라. 내가 나이 들어서 어디 가서 허망하게 이상한 데 빌붙고 싶진 않고 그래도 집은 번듯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희 전세금 해드릴 돈 없습니다. 아니, 집을 담보로 해도 되고 네가 대출을 좀 받아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안 해요. 알아서 하세요. 저는 시어머니 전화까지도 냉정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 전화를 듣고 있던 남편놈이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발을 동동 굴리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꺼이꺼이 글쎄 정말 아이처럼 서럽게 우는 거 있죠? 우리 엄마 천성이 순하고 착해서 아니 누나들한테 휘둘려서 그렇지 진짜 고생 많이 하고 힘든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저렇게 밖에 나앉게 됐는데 나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하냐. 뭘 어쩌자는 건데. 아이 그냥 우리 엄마 모셔오면 안 돼? 저러다 엄마까지 잘못되면 나 고아되는 거잖아.
엄마 불쌍해, 엄마. 그렇게 질질 우는 꼴을 딱 보는데 왜 제가 갑자기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걸까요? 아니, 자기 엄마가 이때까지 관리 잘못하고 처신 잘못해서 밖에 나왔는 건 그렇게 꺼이꺼이 울게 서러운 놈이 저희 아빠가 평생 여기저기 다니면서 인덕 쌓고 축의금 돌리던 거 이제서야 좀 회수하나 싶은 제 결혼 망친 건 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말이야 바른 말이지. 시어머니 낳게 된 건 본인 잘못, 자식 잘못, 즉 자업자득이지만 저희 아빠는 말 그대로 뒤통수 맞은 거잖아요. 이거야말로 내로남불, 정말 이기적인 인간의 전형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어이없어서 남편을 가만히 쏘아보기만 했더니 자기도 울다가 뭐가 안 통할 것 같았는지 꾸물꾸물 눈물은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그 순간 남편에 대한 오만정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한 줄 남아있는 인연의 끈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그깟 시누이, 시어머니는 안중에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제게 충격적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 때문에 복잡한 제 마음을 일시에 정리해버리는 사건이었죠. 왜 충격적인 일은 더 큰 충격이 나타나면 사라지고 어딘가 맞아서 아픈 자리도 다른데 더 세게 맞아서 아프면 그 전에 아팠던 걸 잊어버리잖아요. 제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평생 저를 너무나 귀하게 사랑해 주었던 저희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췌장암 4기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이나 치료도 해줄 게 없다며 그냥 아빠가 좋아하시는 거 하시다가 마음 편하게 삶을 정리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지금으로선 가장 최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너무나 극도의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눈물도 안 나고 당황, 멍해지지도 않고 오히려 정신이 똑바로 차려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췌장암 진단 이후 저는 남편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정말 자기 아빠가 아픈 것처럼 억장이 무너지는 모습으로 아빠를 지극정성 간호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빠가 남자다 보니까 제가 하나에서 10까지 꼼꼼하게 챙기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생판남인 간병인이라면 아빠도 좀 편하게 대하셨을 텐데 딸한테 험한 꼴 보이기 싫어서 조심하시는 것도 생기면서 불편해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아빠가 민망할까봐 더 잘 꼼꼼하게 챙겨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남편이 너무나 입속에 혀처럼 굴면서 해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 이때까지 제가 남편한테 못된 소리하고 몰아붙였던 게 조금 미안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 저 사람이 심성이 착하고 모질지를 못해서 못된 시어머니랑 시누이들한테 끌려다니는 거지 저 사람 자체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부모상 같이 치러주는 배우자는 평생 버리지 말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데 저 사람이 우리 아빠한테 저렇게까지 하는데 나도 어지간한 건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야겠다. 그렇게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 쌓여 그동안의 미움과 원망을 서서히 상쇄해가고 있을 때쯤 아빠는 병원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제가 아빠가 돌아가실 것 같다는 느낌에 거의 24시간 병원에 붙어 있을 때였는데 정말 아주 잠깐 간호사한테 뭐가 급하게 물어볼 게 있어서 자리를 뜨는 동안 아빠가 혼수 상태에 빠지시고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장례를 치렀죠. 그리고 아빠의 장례식장에는 남편 외에는 시댁 식구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잘라버리고 지원해주지 않았던 것에 대한 분노 때문이겠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좋은 일에 참석 안 하는 건 그렇다 쳐도 안 좋은 일에 참석하지 않고 위로조차 건네지 않는다는 건 사실 인간이길 반쯤은 포기한 거 아닌가요? 그것도 자기 남동생, 자기 아들의 장인인데 말이죠. 너무나 괘씸하고 어이가 없어 혼자 부들부들 하고 있는데 세상에 저의 그 어이없어 부들거리는 마음에 방점을 남편놈이 찍을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글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잖아. 장인어른이 마지막으로 나한테 유언을 하셨어. 아빠가? 아빠 혼수 상태였는데 무슨 유언이야. 자기가 간호사한테 간 동안 아주 잠깐 깨어나셨었는데 나한테 유언 남기고 다시 혼수 상태에 빠지셨어. 장인어른 유산 우리 누나랑 엄마 빚 갚는 데 쓰라고 하셨어. 그 사람들 안락한 집도 마련해 주라고 하셨고. 뭐라고? 아빠가 미쳤어? 그럴 리가 없지. 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 장인어른 정신 말짱하실 때도 항상 당신한테 그러셨잖아. 그래도 시댁이 편안해야 네가 편안할 텐데. 시댁 어르신들 계속 저렇게 불안정하고 불편하면 결국엔 네가 힘들 텐데. 계속 그러셨잖아. 그건 아빠로서 화나고 안타까우니까 하신 말씀이지. 그게 어떻게 아빠가 재산을 주라는 얘기로 연결이 돼? 아버님 성격 몰라? 불편한 사람 보면 당신 돈으로 도와줘야 작성 풀리고 추운 날 허름하게 입고 있는 사람 보면 당신 옷 벗어서 주고 오시는 분이잖아. 그런 분이 당신이랑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다는데 그냥 넘어가시겠어? 그런 마음으로 하신 거지. 왜 당신은 돌아가신 장인어른 뜻을 그렇게 몰라줘? 그러니까 아빠가 정말로 그렇게 얘기했다고? 당신 그거 진짜야? 한 점 거짓 없이 정말이냐고. 내가 장인어른 죽음 앞에서 이런 거짓말을 왜 해? 나도 사실 당신이 오해할까봐 끝까지 말 안 하려고 했어. 그런데 돌아가신 분 영정 앞에서 그 유지를 받들지 않는 것도 너무 재수롭고 그래서 어렵게 말하는 거야.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말대로 평소 아빠의 성격이라면 자기 유산으로 그렇게 제가 편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려고 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아빠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셨다면 그렇게 돈을 줬다고 해서 제가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도 같거든요. 이게 아빠의 이성과 아빠의 마음 이 두 개 사이에서 어떤 판단을 하신 건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사실이 생각났어요. 제가 장례 치르느라 너무 정신없어서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진짜 아빠 영상을 많이 찍어뒀거든요. 사실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엄마와의 추억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많이 남겨두지 않은 게 몹시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아빠의 마지막 모습을 영상으로 많이 남겨두려고 침대 한켠에 제가 핸드폰을 영상으로 돌려놓은 채 아빠에게 말을 거는 장면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빠의 호흡이 가빠져서 간호사를 부르러 갔던 거였거든요. 다녀와서는 아빠가 곧장 혼수 상태에 빠져서 정신없이 전화를 끄기는 했지만 분명히 영상은 녹화가 된 상태였을 테니 그걸 보면 정말로 남편이 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될 참이었죠. 그래서 찬찬히 영상을 돌려보다가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피가 거꾸로 솟아 눈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화가 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유언은 개뿔. 아빠가 혼수 상태로 숨을 헉헉거리는데도 남편이란 놈 옆에서 핸드폰 게임하면서 희희낙락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끄끄 숨을 쉬다 바이탈이 떨어진 후 경보가 울린 다음에야 아빠를 한번 흘낏 보면서 한 발짝 쓱 물러나는 게 아니겠어요. 곧이어 달려온 간호사들이 아빠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전화기가 앞으로 쓰러지면서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결국 아빠의 유언은 남편이 한 거짓말이었던 거죠. 저는 남편에게 그 영상을 보여주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냉큼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나도 엄마랑 누나들이 너무 나를 들들 볶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그랬지. 여보, 한 번만,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그런데 참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장례식 때도 오지 않았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제가 이혼 얘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뻔뻔하게 나타나서 이혼을 부추기더라고요.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래, 이혼해버려. 이혼하고 너 장가갈 때 가져갔던 거 1억 그거 다시 가져와. 그래, 그걸로 그냥 우리 네 식구 행복하게 살자. 야, 2,500만 원이면 각각 인터넷 쇼핑몰 하나씩은 하니까 그거 누구 하나만 대박쳐도 우리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 아, 그래. 야, 그냥 이혼해버려. 이참에 갈라서. 아니, 무슨 가족이 이혼하는 걸 부추긴답니까? 그것도 각자 몫으로 돌아갈 2,500만 원을 상상하면서 말이죠. 정말 내가 엮여도 더러운 집에 엮였구나 싶은 생각과 함께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법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일단 셋째 시누이가 들고 튀어 다 날려먹은 저희 집 축의금, 그동안 시누이들이 저모르게 남편한테 야금야금 받아간 돈, 시어머니가 받아간 돈 다 하니까 1억이 훌쩍 넘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혼인 파탄의 사유까지 떠안으며 저와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은커녕 저한테 위자료까지 2천만 원 주게 되었습니다. 시누이들이 불타는 황소 마냥 펄펄 뛰었지만 제가 해줄 말은 하나였어요. 법대로 하라고 말이죠. 그 4명의 여자만 제 인생에서 사라져도 아주 살 것 같을 듯 하네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